백석은 아니고 그냥 윤동주의 다른 작품을 보는 날입니다. 자, 윤동주, 우리 지금 무슨 작품 배웠지? 쉽게 쓰여진 시를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아와 자아의 갈등, 자아의 분열입니다. 자아가 둘로 나뉘었다는 것. 자, 무슨 자아와 무슨 자아로 나뉘었어?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현상적 자아라고도 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나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 이렇게 나뉘었었지. 그래서 외부 질문을 출제한다고 하면 자아의 분열이 드러난 다른 작품과 출제를 하겠죠. 근데 윤동주 시에는 자아의 분열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아주 가볍게 살펴볼게요. 너무 어렵게 안 하고. 자, 또 다른 고향 봐. 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대. 어머나, 내 백골이라는 또 다른 나가 벌써 나오지 않음? 그럼 얘가 긍정일까 부정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백골이라는 애 하얀 뼈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뼈 느낌 좋아 안 좋아? 썩 썩 별로 안 좋아해, 그치? 해골 좋아해? 난 싫어. 어두운 방은 우주로 향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깥에서부터 바람이 자꾸 들어오네. 야, 그럼 지금 공간을 한번 생각해봐. 어두운 방이라는 곳은 다른 곳과 통해 안 통해? 통할 것 같아 안 통할 것 같아? 잘 안 통할 것 같지? 잘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곳이야. 근데 그게 우주로 통할 수 있고요.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샥 하고 불어와. 그럼 내가 방에 빡 하고 처박혀 있을 때는 외부의 다른 것들을 인식을 못 하겠지. 근데 어디에선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나를 어디로 향하게 만드는 거야? 바람 불어오네? 아, 이거 바깥으로 통해 있구나.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 바람이라는 소재야. 어둠 속에서, 근데 저 백골이라는 애 있잖아. 얘는 뭐 하냐면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을 하고 있어. 야, 풍화 점점 이렇게 사가서 없어진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어둠 속이라는 공간과 풍화작용하고 있는 저 백골이라는 거 두루 생각했을 때 백골은 부정적 자아야, 긍정적 자아야? 내가 좋아하는 되고 싶은 나야, 아니면 이 새끼 좀 모자란 나야? 좀 모자란 나야. 야, 어둠 속에 짱 박혀가지고, 야, 밖에 안 나갔잖아. 우주로 통하는데 얘 뭐 했어? 어둠 속에 짱 박혀서 그냥 없어지고 있다니까? 부서져가고 있다니까? 백골, 좋은 애야, 안 좋은 애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나야. 알았지? 그 백골을 들여다보면서 눈물 짓는 것이, 자, 근데 여기는 잘 봐.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야, 또 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난리 났네, 그치? 야, 여기에서는 이제 자아가 셋으로 나뉘는 거야. 아까까진 둘로 나뉘던 이번엔 셋으로 나뉘어서 난리 났네. 자, 나랑 백골 아름다운 혼이 있는데, 얘들아, 이 중에서 아까 백골은 부정적 시어로 우리 판단했고, 그치? 저 아름다운 혼은 뭐라고 할 거야? 자, 얘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그치? 아름다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긍정시어야. 내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자아겠지? 이상적인 나겠죠? 이상적 자아, 본질적 자아. 얘는 부끄러운 나겠지? 부끄러운 나. 자, 그럼 여기 있는 나는 누굴까? 얘를 이제 진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적 자아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백골은요? 백골은 현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 있기는 한데 있잖아. 지금 셋으로 나뉘었을 때 저 백골이라는 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짱 박혀 있는 나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 현실 도피적 자아라고 불러볼 거야. 현실로 나와서 현생을 사는 애가 아니고요. 얘는 어둠 속에 짱 박혀서 거기서 나올 줄 모르는 나야. 근데 거기에서 어둠 속에 짱 박혀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니까 맞지, 외부에 저런 세계가 있었지 라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 자아가 깨어난 것이고, 이 현실적 자아는 저 어둠에 짱 박혀 있는 모자란 나뿐만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의 모습까지 떠올릴 수 있는 나인 거야. 그래서 현실을 살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나도 떠올리고 내가 될 수 있는 이상적인 나도 떠올리고 있는 거야. 알겠지? 해서 자아의 분열이 가장 심각한 작품이야, 이게. 자아의 분열과 갈등이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서 어둠을 짓습니다. 자, 저 강아지요. 우리 무시하는 그 강아지. 아유, 개가 짖네 할 때 그 개도 지조가 높아. 쟤는 밤을 새워서 내가 짱 박혀 있는 이 어둠 있지? 그 어둠을 야 거기 있지 마 라고 얘가 막 짖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지조 높은 개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 개는 그냥 짖는 것인데 내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얘는 부끄러움이라고 하자. 부끄러운 자를 꾸짖는 존재. 이거 너무 가신 거 아닌가요? 아니 바로 밑에 는 봐.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거다. 얘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저 소리를 듣고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하지. 가자. 쫓기는 사람처럼 우리 한번 가보자. 어디로 가냐면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재. 오호, 그러면 이거 화자가 가고자 하는 공간이네. 이상적 공간이네. 아까 아름다운 혼이 있듯이 내가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고향이 있네. 백골, 저 모자란 나 모르게, 그치? 백골 모르게 가자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이 자아의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상세계. 그래서 이상세계에 대한 지향도 있고 자아의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됐지? 어려우면 자아의 분열이 나타났고 각각이 어떤 자아를 나타내는지만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은 길이라는 작품 보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자화상 하면서 하지 않은? 그럴 수 있죠. 자, 이 시는 냅다 잃어버렸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저도 물건을 참 잘 잃어버리는데요. 자, 우리 화자는 뭘 잃어버렸나 봅시다. 자, 뭘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자, 주머니를 계속 더듬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 뭔가 있나 보지, 그치? 뭔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길에 나아갑니다. 왜 나아갈까요? 잃어버린 걸 찾는 길이야. 잃은 것을 찾는 길. 그래서 탐색의 길입니다. 자, 근데 그 탐색의 길에는 장애물이 많아요. 돌과 돌이 끊임없이 연달아서 돌담을 끼고 갑니다. 세상에 고난이 가득하네.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찾는데 방해물이 참 많아요. 돌담, 방해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담이 쇠문을 굳게 닫았어요. 쇠문을 또 굳게 닫아서 길 위에 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 야, 그럼 너무 어둡겠네. 맞죠? 어두워서 길도 잘 안 보이지. 그 다음에 저 건너편을 건너갈 수도 없으니까 뭔가를 찾는데 방해가 되지. 길은 근데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길이 시간을 뚫고 가? 너무 이상하지. 뭔 소리야? 아침에서 저녁까지 내가 계속 걷고요. 그 저녁에서 다시 아침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 걸어갔다는 거야. 내가 화자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간. 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자, 왜 눈물을 지어요? 나는 왜 지금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는 거야.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슬픔이야. 오는 슬픔입니다. 자, 그러다가 쳐다보면 하늘이 부끄럽게 푸릅니다. 자, 이 하늘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했잖아. 그럼 하늘은 나의 현재 상황, 나의 상태, 나의 행동, 이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네. 맞지?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맞아. 여기 아까 막 돌담도 있고 그다음 막 쇠문도 있고 풀도 없어. 생명력 하나도 없는 이 너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것은 그럼 화자의 현재 상황이 참 암담하다라는 걸 암담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하지만 그것을 계속 걷고 있는 이유는 담 저쪽에 얘들아 드디어 나왔다. 내가 찾고 있는 거.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래. 그럼 내가 찾고 있던 것이 또 다른 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맞아? 그러면 1연에서 말했던 주머니를 더듬었다 라고 할 때 이 주머니는 나의 내면세계라고 할 수 있겠네. 나를 찾는 거니까 내면을 뒤져본다는 거네. 맞지? 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다. 그러면 이때 나는 부끄러운 나겠어? 이상적인 나겠어? 당연히 이상적인 나겠지. 부끄러운 나 뭐하러 찾아? 거기다 잘 짱 박아놓으면 되지. 이상적 자아, 본질적 자아겠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어버린 걸 찾는 까닭이래. 얘들아, 그럼 이때 나는 누구겠어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겠죠? 현실적 자아. 내가 사는 것은 잃어버린 것, 이상적 자아, 그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는 이상적 자아를 계속해서 찾아나가겠다 라는 다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극복 의지, 그 다음에 본질적 자아 회복의 의지가 나타난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 쉽지? 자, 넘어가 보시면 자화상 있습니다. 자화상 작년에 했죠? 아니야? 안 배웠어? 너네 작년에 윤동주 씨 뭐 배웠어? 안 했어? 1학년인데? 오, 놀랍군요. 그럴 수도 있죠. 있나? 자화상 볼게요. 자, 자화상은 제가 설명을 이것저것 많이 달아놨는데 얘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만 볼 거야. 자, 화자가 어디로 가냐면 농가 외딴 우물을 찾아가요. 우물 요것이요. 잘 기억해. 우물을 찾아가서 들여다보거든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보여? 내가 보이겠지, 그치?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나이 배경으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달이 밝고 구름도 흘러가고 하늘도 있고 파란 바람, 뭐 이거 공감각적 심상인데 그냥 넘어갈게. 바람도 불고 가을에 예쁜 풍경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자, 연 바꿨지?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어. 저 아름다운 풍경과 한 사나이 사이에 이 하나의 연이라는 이 시간적 텀을 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아름다운 풍경이랑 사나이의 모습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선생님 근거는요? 걔가 미워지잖아. 사나이가 미워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돌아가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새끼 좀 불쌍해. 가엾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있는 거야. 변화가 없어 이 자식은. 아까 부끄러웠던, 내가 보기 싫었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야. 그러면 어때 또 마음이? 나 또 꼴 보기가 싫어요. 미워져서 다시 돌아가. 근데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걔가 또 보고 싶네, 그리움이 있네 라고 했어. 그러면 아까 쪽팔렸던 나, 부끄러운 내가 다시 보고 싶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괜찮은 내 모습이 그리운 걸까? 괜찮은 내가 그리운 거야. 야, 쪽팔린 내가 왜 그리워? 그 새끼는 다시 안 보고 싶지.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나 이전에 내가 원래 간직하고 있던 본질적 자아가 그리워지는 거야. 그래서 순수했던 과거에 대한 모습, 이상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물 속에는 이라고 하면 앞에 나왔던 연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여기까지 그 예쁜 풍경 그대로 나오지? 그래놓고 뒤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는 자신의 모습을 붙여서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얘들아, 이때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는 부끄러운 나야? 본질적인 나야? 본질적인 나야. 얘는. 그래서 본질적인 나, 그치, 그런 내가 있었지 라는 걸 발견하고 나를 긍정하게 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에서 자아의 갈등 해소되지 않아. 해소된 거야. 맞아, 그럼 나도 있었지? 라고 하면서 갈등 해소되는 거야. 자세히 읽어봐. 자, 다음 마지막 별에는 밤. 찐막. 자, 길어서 호로록 볼 것입니다. 자, 배경은 쓸쓸함을 부각하는 가을입니다. 자, 가을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셀 것 같습니다. 가슴속에 그 별이 하나둘 새겨집니다 라는 것은 별을 봤더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야. 자, 저걸 다 세지 못하는 건 아침이 오기 때문이지, 밤이 남은 까닭이지, 청춘이 다 하잖아. 이건 복잡하니까 일단 읽어봐요 나중에. 어쨌든 중요한 건 화자가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떠올리고 있다는 거야. 추억과 사랑이며 쓸쓸함이며 그 다음 동경, 시, 어머니 전부 화자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야.
또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에요. 자, 저것들을 떠올리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호명하고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열거합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 보고 싶어하는 대상, 그 그리움의 대상들을 전부 다 열거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프란시스 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면서 백석일 시에도 나왔던 그 시인들의 이름 나타나지? 내가 1930년도 때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았던 시인들이라고 했죠? 생명의 본질, 그 다음에 시인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걸 고민했던 사람들이랬어. 자, 그리고 여기 현실인식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먼 것처럼. 그래서 화자와 추억의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독한 상황에 처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역시 멀리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이 그리움의 정서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무슨 행위를 하냐면 내 이름자 한번 써봅니다. 이름자를 쓰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내 이름을 들여다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자아 성찰의 그 태도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구절이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자아를 성찰한다 라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구절이라고. 맞아? 근데 그걸 흙으로 덮어버렸대. 왜요? 부끄러우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걸 흙으로 덮어버렸어. 일단은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얘들아, 여기만 봐봐. 벌레가 우는 이유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해서다. 지가 어떻게 알아? 지 모르죠. 우리 벌레랑 소통할 수 없죠. 왜 이렇게 설명해? 내가 나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는 감정이입의 대상이겠지? 그래서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데 여기에 그러나 라는 역접의 접속 부사가 쓰입니다. 그러면 시상이 전환되겠네요. 자, 이렇게 힘겨운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 봄이 오게 된다면, 자, 무덤이라는 죽음을 상징하는 이 언덕 위에도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 것처럼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얘들아, 이게 뭘까? 내 이름이 묻힌 언덕. 이게 뭐야? 나의 무덤이야. 화자의 무덤. 내가 죽고 난 다음 내 무덤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야. 자, 지금 표시한 거 색깔별로 보세요. 겨울, 무덤,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전부 다 죽음을 상징하죠. 봄, 잔디, 풀 전부 새로운 생명을 뜻하죠. 자, 이걸 바탕으로 마지막 줄만 해석합니다. 자, 내가 나중에 죽겠지, 그치? 내가 죽고 나면 그 내 무덤 위에는 자랑처럼 새로운 생명이 돋아날 거야. 얘들아, 그러면 화자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 자랑스러운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네? 맞아. 죽은 다음에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네. 그래서 옆에 정리할게요. 이렇게 대립지는 이미지를 통해서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그 다음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아의 분열이 나타나는 윤동주의 시까지 살펴봤습니다.